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시간부터 기다렸던 조선시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데가요, 조선시대예요. 저는 고구려라든지 혹은 일제강점기라든지 여기가 좀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인기의 최고봉은 어디냐면은 뭐니 해도 조선시대입니다. 왜냐면 뭐 사극이 됐던 영화가 됐던 그런 배경에 조선시대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친숙하기 뿐만 아니라 또 이걸 소재로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또 요 조선시대와 관련돼서는 재밌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꼭 역사를 배우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시험 문제의 출제 비중이 어떨까요?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선시대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려 말기 수업했던 거 좀 잠깐 되짚어보면요, 고려 말기의 이성계가 결국 역성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를 원래는 한 방울도 흘리고 싶지 않아 했는데 부득이하게 피를 좀 흘리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가장 명망이 높았던 포온 정몽주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성계가 사실 뭐 이제 최영, 당시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최영을 죽인 거, 그리고 포온 정몽주를 죽인 거, 이러한 점들 때문에 개경에서, 고려에 수도했던 개경에서 이성계 인기는 계속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일화도 있었대요. 당시 개경 사람들이 최영과 정몽주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존경했기 때문에 제사를 받들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막 건국됐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들은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던 방해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제사는 지내지 못하고 몰래 제사를 지냈대요. 몰래 제사를 지내면서 특히 최영 장군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돼지고기를 개경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계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성계 이름을 따가지고 성계육이라고 부르면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칼로 그 성계육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성게 죽어라! 이놈의 성게 죽어라! 이게 난도질을 한 다음에 그걸로 국밥을 끓였는데, 뭐 쉽게 말하면 돼지국밥이죠. 그거를 일명 성게탕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또 떡 중에서 조래미 떡이라고, 왜 요렇게 아령처럼 생긴 떡이 있죠, 그죠? 그것도 유래가 여기서 됐어요. 개경 사람들이 이 떡을 만들 때 이 떡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성계라고 생각하고, 이놈의 이성계 죽어라, 이놈의 이성계 죽어라 하면서 그 떡의 가운데 부분을 이성계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꽉꽉 눌러가지고 만든 것이 조래미 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개경에서의 이성계의 인지도와 인심은 땅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성계는요, 이런 민심의 향방에 있어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혹자는 덕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덕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덕장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대중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군주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성계하고 이방원의 차이예요. 이방원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거, 목표가 있으면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계는 남의 이목을 좀 많이 따지는 사람입니다. 체면치레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걸 하면은 또 나한테 무슨 비난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한 방에 다 없애준 겁니까? 이방원이 철퇴로 정몽주를 쳐서 제거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게 좌불안석이에요. 가시방석이라는 거예요. 개경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군수군 대면서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한양천도였습니다. 자, 일찍이 자기가 눈여겨봤던 도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계가 있던 첫 번째 대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조선 전기의 왕들, 그들 왕들의 왕대 업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왕들은요, 이 왕대 업적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대 배경으로 묻는 문제도 나오고, 혹은 특정 왕을 지칭해서 인물사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특정 왕이 만들었던 제도를 가지고서 뭔가 도식화해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업적들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죠. 자,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조선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고려라고 했어요. 그냥 여전히 고려라고 했다가 둘 중 하나로 압축을 시켜요. 나라 이름은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뭘로 바꿀까 했을 때 후보군이 하나가 조선, 하나가 화령이었어요. 왜 화령이라고 후보가 나왔냐면은 이성계의 고향이 화령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함흥이에요. 자, 그래서 이성계 고향의 이름을 국가 이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선이라는 것을 국가 이름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뭐가 채택이 되냐면은 조선이 채택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승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였던 고조선을 계승했다. 물론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그냥 조선이죠. 그죠? 다만 이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을 옮기죠. 나라 이름 바꾼 다음에 바로 그냥 한양으로 옮겨버려요. 난 진짜 여기 개경은 가시방석이야. 사람들이 맨날 성게탕, 조래미떡 이런 거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어 하고서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이 한양 천도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실제로 한양으로 천도지를 정한 것도 정도전이 추천했기 때문에 여기로 정해진 거였고, 이 한양을 설계했던 것도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을 설치하고 종묘와 사직을 설치하고, 자, 그리고 경복궁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누가 했냐면 정도전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 이념은 뭐다? 성리학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요, 되게 좀 다양한 나라라고 그랬죠. 국가적으로 종교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러나 정치 이념은 유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와 유교가 나란히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선은 철저하게 승유 억부를 하게 됩니다. 유교가 이거고 불교는 요거다.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잡을 때 그 후대 왕들이 이 성리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죠. 쉽게 말해서 세뇌 교육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연과 서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공부를 해요. 좀 쇼킹한 얘기지만 왕도 공부를 합니다. 죽어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 경연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예요. 당연히 이 공부하는 자리는 왕이 신하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신하들 중에서 무슨 뭐 대학 교수쯤 되는 똑똑한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시작은 고려 예종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요게 고려 시대는 잘은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지던 것이 조선 시대 때 확고부동한 국가 제도로 정하면서 조선 왕들은 이거를 비교적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하고 세자가 하는 것을 서연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 처음에 이제 스타트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뽑아봐라 하면은 뭐니 해도 정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때는요, 이성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도전이 중요해요. 막상 이성계는 고려 말의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는 이성계보다도 정도전이 좀 중심적으로 문제 출제에 많이 되는 편이에요. 정도전의 개혁을 놓고 보면 일단 민번을 중시했어요. 그건 뭐 성리학자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재상 중심의 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도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왕은 한계가 있다. 결국 왕이란 존재는 구중궁궐에서 태어나가지고 곱게 자는 사람들 아니냐. 세상 물정을 안다 모른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누가 해야 된다?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사람, 재상이 해야 된다. 이 재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단계를 밟아가지고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고 육조 판서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재상이라는 겁니다. 재상이라는 것은요, 진짜 달코 다른 정치인들이에요. 실무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 세상 물정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당연히 재상이 하는 거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요, 자기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아, 그래, 삼봉 당신 말이 맞아. 정치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그냥 지켜만 보겠소. 자, 그러면서 정도전에 의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되면서 정도전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게 돼요.
그리고 각종 문물을 정비를 하는데 특히 이제 한양천도 얘기했었죠. 뭐 사대문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한양 설계하고 경복궁 짓고 종묘와 사직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덤으로 얘기하자면은 종묘하고 사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종묘라는 것은 역대 왕들의 신주로 모셔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직이라는 것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종묘와 사직이라는 것은 결국 요걸 말하는 거예요. 종묘라는 것은 왕가의 정통성 이걸 말하는 것이고 사직이라는 것은 민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툭 하면은 드라마에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사극에?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여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런 말 많이 나오는데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왕가의 정통성 즉 안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직은 민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안보와 민생을 위해서 요즘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안보와 민생을 위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했던 것이 바로 정도전이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이 한 가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뭐냐면은 요동정벌이에요. 정도전은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주체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이 지금 명나라하고 4대 관계를 맺는 거는 맞기는 한데 만약에 명이 우리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부러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때를 쓰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먼저 주먹질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도전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사력도 재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정도전은 저술서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인물사 문제에서는 저술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후대에 경국대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제문감 특히 중요한 거 이 삼봉집이하고 불시잡변 좀 기억해 두세요. 삼봉집은 정도전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고요. 정도전의 호가 삼봉이죠. 그리고 불시잡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조선은 승유 억불의 국가였고 특히 정도전은 불교를 아주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시, 불교죠. 잡변, 잡소리. 불교에서 하는 잡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비방을 했던 것이 정도전의 불시 잡변의 책입니다. 정도전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후계자 구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와이프가 2명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한씨라고 이 사람은 함흥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씨 소생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태종 이황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프가 강씨인데 강씨한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번이었고 하나가 방석이었는데 이 방석이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였어요. 근데 조선이 스타트 하자마자 꼬인 게 뭐였냐면은 후계자 문제에서 꼬이게 됐는데 역사에 만약은 없어요. 진짜 만약은 없는데 만약에 첫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계의 첫째 아들은요 함흥에 있었던 한씨, 그 한씨 소생의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방우였어요. 이 이방우라는 아들은 굉장히 머리가 총명했고 또 나름 또 과거 시험 봐가지고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우는 이성계한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일처리 능력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방우는 어디서 좀 차이가 났냐면은 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한다는 점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건 아니죠. 어떻게든 신하된 본분으로서 임금을 쫓아내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역성혁명이라고요? 그거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예요, 쿠데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결국 끝끝내 반대를 하다가 아버지가 왕위에 올라가자 잠적합니다. 자취를 감춰버려요. 여기서 이제 꼬여. 큰아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성계 입장에서도 좀 꼴이 우습게 된 거죠. 정작 큰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결국 끝까지 못 찾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잠적해버리니까 이 후계자 문제가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하들이 크게 두 패로 갈라졌어요. 과연 다음번 후계자를 누가 할 것인가 했을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없으니까 누가 하면 된다? 둘째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둘째가 누구였냐면은 이방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다. 방과가 둘째긴 한데 방과는 군인 출신이라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전쟁터 쏘다니면서 뭐 싸움은 좀 잘했을지 몰라도 정치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누가 왕이 되는 게 낫다. 가장 똑똑하면서도 공도 굉장히 많이 세웠던 다섯째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이 맞다. 어차피 지금 순서는 헝클어지지 않았냐. 꼭 굳이 둘째가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여기서 대립이 일어나요. 이성계도 여기서 고민을 해요. 둘째 방과한테 다음번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다섯째 방원이한테 다음 자리를 물려줄 것인가. 물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방과보다는 방원이가 맞긴 해요. 근데 이성계는 방원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방원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틀어지냐면 이방원이 포온 정몽주를 격살하면서 거기서부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꼈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정몽주를 눈 하나 깜짝 않고 격살해버리니까 여기에서 격분한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미지가 다 망가졌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정몽주를 네가 죽여? 이런. 자, 그러면서 이방원이 눈밖에 나인 상태라 가지고 이게 되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성계가 정도전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실 후계자 문제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삼봉 생각은 어떻소? 자, 그러자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둘째 방과도 아니고 다섯째 방원이도 아니고 누가 제 3의 안을 냈어요. 제일 막내 일곱째 방석이를 다음번 세자로 세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석이? 방석이는 아직 어린애인데 정도전이 왜 방석이를 선택을 했는지는요. 실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후대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인데 추측하건대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논리 같아요. 둘째 방과는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를 많이 쏘다녔기 때문에 무예도 뛰어나고 뭔가 군사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건 군인의 길이지 정치인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과는 적합하지 않고 방원이는 분명히 똑똑하고 과거 합격해가지고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이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냉혈한이다. 그런 사람이 다음번 왕이 되면 이건 폭군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왕이도 제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다음번 왕의 후보로 생각을 했냐. 바로 막내 방석이. 왜?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미 장성한 그 아들들은 다 각자 결함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가장 어린애, 세상 물정 모르고 때 안 타고 순박한 가장 어린 방석이를 세자로 삼아서 교육을 잘 시키면 되지 않겠냐. 결국 왕은 교육이다.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적합한 조선에 적합한 성군으로 키워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방석이가 세자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삼봉숙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는데 삼봉숙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를 갖다가 지켜줘야지. 이런. 자, 그런데 요것 때문에 가뜩이나 틀어진 상황에서 정도전이 요동정벌 추진한다고 뭘 건드리냐면 사병을 건드려요. 우리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전쟁을 할 건데 그러면 국가의 군대가 강력해야지 사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왕자들은 갖고 있는 사병을 어떻게 하시오? 전부 내놓으시오. 자, 그러자 이방원이 발끈하죠. 야, 지금 나를 갖다 지금 세자 자리에서 잘라낸 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병까지 뺏겠다고? 안 돼. 이건 못 줘. 이건 내 최후의 불효야. 자, 그러면서 시시각각 정도전이 이방원을 압박해옵니다. 왜냐면 권력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별 수 없어요. 이방원이 무슨 수로 그걸 갖다 거부를 하겠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이방원이 이대로 있다 내가 당하겠다. 어떻게 하자. 차라리 내가 선수를 쳐가지고 정도전을 제거하자. 라고 하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의 이복동생 방번, 방석 그리고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남원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니 이게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1차 왕자의 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성계는요 정치의 뜻을 잃어버려요. 아니 뭐야, 이거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런 피바람이 일어났다니. 그래,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난 더 이상 이런 피비린내 나는 꼴을 못 보겠다 하고서 왕위를 내놔버립니다. 자, 왕위를 내놔버리면서 누가 다음번 왕이 되냐면요, 이방원이 될 것 같았죠. 이방원이 안 되고 둘째 방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요, 뭔가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자신의 그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도전이 사병 혁파를 이유로 내 목숨을 시시각각 노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이거 정당방위였어. 그래서 일으킨 거였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까? 하고서 자기 형을 갖다가 왕이 앉힙니다. 그게 조선의 2대 임금인 정종이에요. 근데 정종은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적당한 시점에 어떻게 해달라? 자기한테 넘겨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원이 다음번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이방원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넷째 방간이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원과 이방간 사이에서 다시 또 싸움이 붙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결국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1차 왕자의 난은 자기가 일으킨 거고 2차 왕자의 난은 방간이 일으킨 것을 자기가 진압을 한 게 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태종 이방원은 왕에 올라오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이방원은요, 정도전하고 정반대 생각이었어요. 정도전이 생각했던 거, 그래, 이런 문물정비나 이런 거 다 맞긴 한데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정도전은 뭐가 잘못됐냐?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재상이 하는 거야. 당연히 왕이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어디 감히 재상이 지금 왕위를 갖다가 그 위에서 놀라고 그래? 안 돼. 정치는 왕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를 해요. 육조 직계제가 뭔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억해두세요. 육조 직계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관원을 독립했다는 건데 이 사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론기관이에요. 고려시대 언론기관 뭐 있었어요?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있었죠. 그리고 어사대에 있는 관원들이 언론기관 했어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대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관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중서문화성과 어사대로. 근데 이거를 따로 추려가지고 하나의 별도의 부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관원을 독립시켜가지고 뭔가 좀 더 파워풀한 부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근데 사관원 독립이 되면은 얘들은 툭하면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애들인데 이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런 논리예요. 이방원이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왕권이 막강히 있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관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냐면은 신하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 나팔수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관원은요, 그러니까 사관원이라는 것은 꼭 왕권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사병을 혁파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자기가 권력을 잡을 때는 사병으로 잡아놓고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병을 다 혁파해서 군대로 돌리는 겁니다. 국가의 군대로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방원이 그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정도전하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정도전이 했던 거 거의 그대로 이어서 했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은 딱 두 군데. 요동 정벌은 아니다 내가 볼 땐. 요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것도 아니다. 재상 중심이 아니라 왕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가 났던 거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따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 보면은 양전서, 양전이라는 것은 토지조사죠. 그죠? 그 다음에 호적, 인구조사 하고요. 중요한 건 요 호패법이에요. 호패라는 것은 박물관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크기도 별로 안 커요. 한 요만한 나무 막대기인데 여기에 그 사람의 출생지, 생년월일, 뭐 신분, 인상착의, 사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차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차고 다니게 했다. 그래서 당시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비종부법. 건국초에 의뢰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해주자? 풀어주자. 고려도 했었죠. 그죠?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태종은 노비종부법이라는 거 하는 건 실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고려시대의 그 노비 세습제도를 이렇게 배웠죠. 일천, 즉천.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라도 자식은 당연히 노비다. 근데 그거를 법을 이렇게 바꿉니다. 노비 종부법. 누구 신분 따라가라? 아빠 신분 따라가라.
근데 이게 왜 노비 해방과 관련이냐면요. 물론 전면적인 해방이 아니라 일부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건데 왜 이게 관련이 있냐면은 그런 거예요. 양반 엄마가 노비 아빠를 건드려가지고 나온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설사 있어도 말을 잘 못해 이런 건. 근데 반대로 양반 아빠가 노비 엄마를 건드려가지고 나온 것은 꽤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비 종부법으로 하면은 필연적으로 노비들의 숫자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태종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원, 절이 갖고 있는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승유 억불 정책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타트업 하면서 기틀을 잡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해야 되죠.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아주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군 누굽니까? 바로 세종이죠. 그죠? 태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세종. 물론 뭐 쉽게 왕이 됐던 건 아니에요.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결국 폐쇄자가 되고 셋째였던 충녕대군이 왕이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태종 이방원의 제일 큰 공은요. 이 세자교체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원의 최대 업적은 뭐였다? 세자교체였다. 이 세자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이 왕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세종이 왕에 올라왔는데 세종은요. 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달라가지고 왕도 정치를 실시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하게 되는데 이 의정부 서사제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종은. 정치는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다. 신하와 같이 하는 거다. 특히 신하들 중에서 정치 전문가인 재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재상들한테 힘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날렸던 재상이 누구였냐면은 황희, 맹사성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황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80이 넘어서도 계속 출근을 시켜요. 사실 황희의 진짜 일생일대의 수고는 은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세종은 끝까지 은퇴를 안 시켜줍니다.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수레를 보내요. 가마를 보내가지고 가마를 타고 출근하라고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청예를 받았던 인물인데,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재상들의 중심으로 정치를 했던 것이 바로 세종이고요. 경연을 굉장히 활성화했어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세종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공부벌레였어요. 그리고 집현전 중요하죠. 세종의 트레이드마크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왕립학술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집현전을 통해서 학자들을 또 많이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과 문화,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뭐 치국이, 안구일부는 해시계예요. 그리고 자경로, 칠정사는 달력입니다.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시작됐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훈민정음이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한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자, 요 글자를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외모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 물론 직접 보진 않았지만, 유치하건데, 모르긴 해도 풍채가 저랑 비슷할 겁니다. 세종은요, 엄청난 고기 덕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밥상 위에 진짜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고기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은 좀 말년에 당뇨병, 요걸 좀 알았습니다. 요걸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뭐 이제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고기 좋아하고 그런 게 진짜 저하고 딱 코드가 똑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을 싫어하는 건 별개 문제고 국방 문제는 또 관심 있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국방으로 봤을 때는 왜구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스시마, 대마도죠, 그죠? 여기를 토벌하고요. 그 다음에 4군 6진 북방을 개척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4군은 평안북도 일대고 6진은 함경북도 일대예요. 그 지역에는 여진족을 쫓아내고 요 지역을 확실하게 우리나라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강역의 모습이 나왔던 것이 바로 요 때예요. 4군을 개척할 때는 최윤덕 장군이, 그리고 6진을 개척할 때는 그 유명한 김종서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에 따른 국가 행사를 정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세종 때 이런 것들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세종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똑똑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진짜 DNA 유전자가 참 우월했는데 세종의 첫째 아들 다음번 왕이 문종이죠.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일찍 사망을 합니다.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종이 병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명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솔직히 그렇게 병약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단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39세였거든요. 그러면 39세면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빨리 죽은 건데 옛날에 39세는요 그렇게 빨리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왕들 평균 그 사망한 연대 보면요 거의가 30 중반에 죽어요. 사람들이 30 중반 40 초반. 그러니까 문종이 39세에 죽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살다가 간 거지 이게 그렇게 빨리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종은요 굉장히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커리어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치구기 같은 거 누가 만들었냐? 문종이 만든 겁니다. 문종은요 세자 생활 그 기간이 되게 길었던 사람이에요. 세자 생활이 있으면서 나중에 막판에 세종 말년에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도맡아서 했던 것이 문종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대리청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 말년의 치세는 문종이 다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종이 병약했거나 일찍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되게 늦게 낳았어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문종이 아주 비극적인 결혼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좀 얘기가 기니까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하여튼 비극적인 결혼사가 있어요. 진짜 아마 이렇게 겪으면 나면은 결혼하기 싫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진짜 결혼을 갖다 3번이나 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아들을 너무 늦게 낳습니다. 그리고 문종이 죽었을 때 그 다음번 왕인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심만만한 왕족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이 세조 수양대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그래요. 이 수양대군도 굉장히 똑똑했던 인물이에요. 아버지였던 세종에게 굉장히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똑똑하지 거기다 운동도 잘했지 몸짱이지. 그래서 이 수양대군과 관련된 일화를 보면은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수양대군은 큰 옷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자기 그 신체보다 큰 옷을 좋아했는데 왜 큰 옷을 좋아했냐? 당시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있었대요. 자기 체격보다 크기가 큰 옷을 입으면은 뭔가 힘이 세 보인다는 그런 좀 관념이 있었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옷이 크면 아무래도 말을 탈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막 펄럭펄럭 거리겠죠, 그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겠죠? 멀리서 보면은 자기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그런 큰 옷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쇼맨십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수양대군이 왕실과 신하들과 왕실 사람들과 신하들과 같이 사냥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대군 시절이었는데 자 그 사냥터에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가장 둔한 말을 골라요. 그리고 그 둔한 말을 타고서 일부러 거치게 몹니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둔한 말이 주인이 거치게 모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달리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넘어지겠죠? 그 넘어지는 순간에 수양대군이 마리에서 슉 뛰어내려서 탁 착지하는 겁니다. 척! 그죠? 10점 만점에 10점!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 이런 쇼맨십에도 능했던 게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근데 이 수양대군이 형이었던 문종과 우애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문종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히 꿈도 못 꾸다가 의외로 형이었던 문종이 빨랑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인 단종이 나이가 어리자 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자기 조카인 단종을 끌어내리고 당시 단종을 보좌했던 김종서, 황보인 같은 신하들을 죽이고서 정권을 찬탈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자, 정변을 통해서 단종을 폐위합니다. 당장 폐위했던 건 아니고 처음엔 상황으로 이제 밀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 단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뭐지 사육신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이 사육신들을 전부 처치를 하면서 같이 누구도 쓸어내버리냐면 단종도 쓸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단종을 상황으로 놓을 수 없다 하고서 폐위를 시켜가지고 귀양을 보냈다가 결국 귀양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약을 내렸는데 사약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단종이 자결을 해버려요. 20살이 되기 전에 단종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당시 계유정난을 주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한명회예요. 이 한명회 칠삭동이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이제 드라마라든지 특히 뭐 영화 관상에서 굉장히 독특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됐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답니다. 실록을 보면은 한명회는요 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인물이 괜찮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한명회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긴 했는데 공부머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상. 과거 시험을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과거 시험 자꾸 낙방하니까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한명희를 이따 설명하겠지만 음서를 통해서 관직으로 진출시킵니다. 근데 조선시대 음서는 고려시대 음서하고 달라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죠. 고려시대 음서를 올라오면은 고위직으로 출세가 가능했지만 조선시대 음서로 들어오면요 왕따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게 야 쟤 음서래. 아유 저 과거도 못 본 놈. 에이 한명희가 그런 식으로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뭐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음서로 고려시대였으면 진짜 한 방에 막 6급이나 이런 걸로 올라온 건데 그죠? 자 그래서 한명희가 아이 치사해 나 안 해 이거 하고서 때려치고서 누구한테 오냐면은 수양대군한테 오죠. 자 그러면서 수양대군의 책사 참모가 되면서 이 계유정난을 성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숙주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종의 총애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문종한테도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하고도 친분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사실 뭐 신숙주 같은 경우는 계유정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숙주는 당연히 세종, 문종 때 그렇게 총애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절개를 지켜서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신숙주가 그냥 고분고분하게 수양대군을 따라가 버려요. 세조를 그냥 밭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잘 상하는 나물, 그 나물의 이름이 뭘로 붙여지게 되냐? 이름이 바로 숙주나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이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던 세조는 자기 아버지였던 세종과 다릅니다. 나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해요. 기본적으로 세조는요. 할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하고 좀 동일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현전, 경연 다 폐지한다. 니들 자꾸 따발따발 떠들래? 시끄러워. 지방방송 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누구를 중용하냐면 공신들을 중용해요. 이게 세조하고 태종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게 이겁니다. 태종은요.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공신들을 철저하게 숙청을 해요. 진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철저하게 숙청을 하는 반면에 세조는요. 이 공신을 중용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세종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정치가 상당히 깔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세조는요. 자기 다음번 예종과 성종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이 공신천하인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주면서 특히 그 뒤에 왕이었던 성종이 상당히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조 때 업적이 있다면요.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법전이죠. 이미 앞컷에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경국대전이라는 공식적인 법전으로 편찬을 한 건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작은 누가 있다? 시작은 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호전과 형전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걸 완성을 누가 했냐면은 성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 누가 했고 완성을 누가 한 건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세조 다음에 왕이 됐던 것은 그 아들이었던 예종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둘째 아들인 예종도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20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종도 거의 20살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댔냐. 이거는 단종의 저주다. 단종의 저주다. 단종이 20살이 딱 되기 직전에 자살했는데 단종의 혼령이 이거 그 원원이 저주를 한 거 아니겠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종이 일찍 죽어버리자 뭐 예종이 근데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일설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복상사. 복상사가 뭔지는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그래서 예종의 아들한테 이제 다음번 왕위가 넘어가게 됐는데 이게 세조 집안은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어린 사람이 왕이 되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권력을 잡았잖아, 그죠? 그래서 예종의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누구한테 왕위 계승권이 넘어가냐면은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죠. 그 첫째 아들의 아들, 즉 손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손자에게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종이에요. 자, 성종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성종은요 세종하고 코드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이 정치는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하게 되고요. 이미 집현전이 혁파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집현전을 대신할 기구로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학술기구예요. 처음에 학술기구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홍문관은 자문기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폐지됐던 경연을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후의 왕들은요, 연산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경연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도를 정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경국대전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 완성되면서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가 마련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림의 등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얘기했었죠. 세조가 태종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공신정치를 했다고요. 공신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무슨 공신천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종이 왕이 됐을 때 누가 파워가 막강이냐면 한명회가 파워가 엄청나게 막강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명회 같은 공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성종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바로 요 사림이라는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사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방 출신의 사림들을 등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김종직,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 스타트를 끊었던 사림의 첫 번째 주자, 바로 김종직을 등용해가지고 공신들을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미뤘던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인데 비교하면 이래요. 육조 직계제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의정부 서사제는 이거는 그 신하고 같이 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어요. 그 의정부에는 누가 있냐면 재상이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불리는 재상들이 있고 그 밑에 육조가 있어요. 육조는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판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실무부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왕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은 쭉 육조한테 곧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야, 병조판서 넌 이거 하고 호조판서 너 이거 해. 그리고 이조판서 너 이번에 인사 그 보고하는 거 어떻게 했어? 그리고 예조판서 너 이번에 사심 접대하는 거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조에 있는 판서들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전하, 저 호조판서인데요. 이번에 세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하, 저 병조판서인데요. 이번에 그 사병 그 환수하기로 했는데 누가 이거 자꾸 안 내놓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직접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왕이 또 직접 육조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가운데 의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책상만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상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왕이 직접적으로 육조를 컨트롤하는 방식을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하다가 내가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할게?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게. 그게 육조 직계제예요. 이 육조 직계제를 했던 왕이 대표적으로 태종과 세조가 있습니다. 태종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이 육조 직계제를 하려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왕이 실무 경험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뭐 이방원이야 뭐 체력은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실무 경험도 자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원은 사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민간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서 공무원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그 생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호조가 뭐 하는 곳인지 병조는 뭐 하는 곳인지 또 이 행정실무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건지 또 정치인들끼리 뒷담화는 어떻게 하는지 뇌물은 또 어떻게 주고받는지 승진은 또 어떻게 체계가 되는지 그걸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신하들 그 생리를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있다. 나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조도 마찬가지예요. 수양대군도. 이 사람 몸짱이라고 그랬죠? 야, 내가 체력은 진짜 자신 있어. 그리고 세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는데 세종이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실수했냐면은 세종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왕자라고 해가지고 왕이 될 수 없는 그 왕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에 배제해가지고 그 능력을 썩히면서 한가롭게 있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나는 내 아들들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관직을 준 건 아니지만 국가 정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게 세종이 실수한 건데 그러면서 세조가 사실상 집현전을 들락거리면서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을 좀 자기가 또 접근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걸 집현전 신하들이랑 한 게 아니라 문종, 그 다음에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조도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나도 내가 내 앞에 있었던 그 왕 중에서 태종 이방원처럼 태종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직접 공직생활 한 건 아니지만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의정부 서사제는 이런 관념입니다.
왕이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냐면 의정부에다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의정부는 어디다 명령을 내리냐면은 육조에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조에서 어떤 업무 사항이 있으면은 의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의정부는 왕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냐면요, 의정부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세종과 성종이 이런 방식을 선호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치는 누가 잘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는 그래도 누가 더 낫다. 실제로 일선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꼭대기로 올라온 재상이 더 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 전문가인 재상한테 맡기게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의정부에서 어떤 기획안을 짜가지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건의를 하면은 왕이 보고서 이거 괜찮은 것 같네 하고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제가 해주면은 의정부에서 야, 전하께서 이거 하래 하고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조에서는 근데 이거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의정부에 보고를 하면 의정부가 다시 건의하면 이게 제가가 내려와서 명령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파워를 많이 갖게 되냐면은 의정부가 파워를 많이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의정부 서사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육조 직계제는 왕권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을 중심으로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정치기구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의정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의정부의 원래 이름은 도평의사사였어요. 도평의사사가 뭐였냐? 고려시대의 도병마사, 그죠? 그 도병마사가 원 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개칭되죠. 그 뒤로 도평의사사라는 이름을 계속 쓰다가 줄여서 도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게 정종 때 이름은 의정부로 바꿔버립니다. 의정부로 바꿔가지고 조선의 국가 최고 관서로 재상들이 여기 모여서 정무로 보는 그런 관서가 됩니다. 참고로 의정부하고 경기도 의정부는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의정부 밑에 있는 것이 육조인데, 이 육조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고려시대에도 중서문화성이 있고 상서성이 있었는데 그 상서성이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육조가 있었는데 이 순서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호, 예병, 형공. 고려시대는 뭐였어요? 이병, 예형, 이병, 예형, 병공, 형공, 이런 식으로. 이병, 호형, 예공. 그죠? 고려시대는 그거고, 조선시대는 이호, 예병, 형공.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이 다음에 호가 나오냐, 이 다음에 병이 나오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다음에 호가 나오면은 그건 조선시대 육조고, 이 다음에 병이 나오면은 그건 고려시대 육조입니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요. 이조는 문관의 인사, 가장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 다음에 호조는 인구조사하고 세금, 그리고 예조는 외교하고 교육, 그리고 병조는 국방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무관의 인사권을 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조는 법률, 그리고 공조는 토목과 건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정원은요, 왕명의 출납과 왕의 비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고려시대에 승선이 있죠, 그죠?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 주로 대역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하면, 아니옵니다! 저는 아니옵니다! 나오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의금부예요. 이 두 개는요, 중요한 게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삼사라는 것이 있는데, 고려시대의 삼사는요, 그냥 회계 출납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삼사는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부서로 자리매김합니다. 어사대하고 그 대간하고 좀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삼사는 세 가지를 말해요. 먼저 사원부. 이 사원부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검찰하고 똑같아요. 주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고, 이 사원부는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했습니다. 검찰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옷도 그냥 칼같이 쫙 달려있고, 출퇴근 시간도요, 굉장히 빨라요. 얘들은. 굉장히 빨리 출근해가지고 정시에 칼같이 퇴근하는데, 그 출근했을 때 그 위계질서가 굉장해요. 아랫사람이 먼저 출근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윗사람이 오면은 나와서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맞이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상하지 관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참고로 사원부는요, 관리들이 비리 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잘 안 마셔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다 보면은 실수가 일어나기 쉽고, 또 술자리에서
좀 그런 게 오갈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주로 이 사람들은 뭘 마시냐면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사원부 관리들이 밤중에 차를 마실 때가 있어요. 원래 퇴근을 갖다 정시에 잘 하는 애들인데 가끔 가다 정시 퇴근을 하지 않고 밤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밤에 차를 마시는 행동을 야다시라고 하는데 이 야다시를 하면은 관료들이 바들바들 떨었대요. 왜? 이거 하고 나면은 다음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검찰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비리 저질렀다고 발표하고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은요, 주로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원은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방송국 기자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 사관원은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원부하고. 사원부는 굉장히 딱딱하고 이제 위기에 있어서 강하고 그러는데, 사관원은 널널합니다. 사람들이 출근 시간도 좀 널널하고 퇴근도 되게 좀 널널하게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거기다가 옷도 복장도 그렇게까지 아주 깐깐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업무 중간에 술을 마시는 것도 가능했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가끔가다 왕들이 금주령을 내렸는데 술을 마시는 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애들, 사관원입니다. 왜? 왕한테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판과 언론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거적대기 깔고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관원은요 좀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제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홍문관, 제가 아까 뭐 설명드렸죠. 성종 때 원래는 자문기구, 처음에 학술기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문기구가 됐다고 했는데, 자문기구 역할을 하면서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치나라,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게 바로 홍문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3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왕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부서는요, 사원부와 사관부를 지칭을 해서 양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사가 왕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하다가 좀 힘이 딸린다 하면은 누가 지원 사격을 해주냐면은 홍문관이 지원 사격을 하면서, 이 3사는 근본적으로 왕권뿐만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감찰기구의 역할도 하고, 대간, 그죠? 예전에 설명드린 거, 서경, 간쟁, 봉박, 그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서경은요, 인사 임명 동의권이잖아요. 그죠? 관료 임명 동의권. 왕이 어떤 관료를 임명시키려고 해요. 내가 이 사람 이번에 이거 임명시킬게, 그래도 되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갖다 얻어야 되는데, 고려시대의 서경은요, 전 풍계에 걸쳐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서경은 5품 이하만 동의를 구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보다는 좀 축소됐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간쟁, 그거는 뭐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고, 봉박은 정책 거부권이죠. 이런 것들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3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청요직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풍계는 높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출세 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깔끔해야 돼요. 기준이 좀 엄격했어요. 굉장히 깔끔했어야 됐다. 그리고 이 3사의 관원들을 추천하는 사람, 뽑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2조에 있었던 정랑과 좌랑입니다. 그 실무 역할을 했던 사람을 정랑과 좌랑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를 합쳐서 전랑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이 2조 전랑 때문에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생깁니다. 나중에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하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춘추관,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청이죠. 수도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리고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고려 말에 이미 국자감이 개혁이 돼가지고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기술 쪽을 다 빼가지고 유학만 남겼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성균관이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정치기구를 놓고 보면요,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를 나눴는데, 이 도에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관찰사예요. 고려시대는 안찰사였죠. 헷갈리지 마세요. 조선시대는 관찰사였고, 안찰사는 상설관청이 없었어요. 근데 관찰사는 상설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이라고 아예 상설관청을 두고서 틈이 나는 대로 관찰을 하러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행어사를 수시에 파견해서 또 이 관찰사에 놓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을 부, 목, 구, 현으로 나눴습니다. 부의 수령을 부사, 목의 수령을 목사, 군의 수령을 군수,
현의 수령을 현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게 고려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부 밑에 목이 있고 목 밑에 군이 있고 구 밑에 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부 따로 있고 군 따로 있고 목 따로 있고 현 따로 있고 크기에 따라서 부라고 부를 것이냐 군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런 식으로 명칭이 정해지는 거고요. 모든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주현에만 수령이 파견됐어요. 주군하고 주현에만 수령이 파견되고 속군과 속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가면은 모든 군현에 드디어 수령이 파견되는 시대가 오게 되고요. 이 수령들은 수령 칠사라고 불리는 임무가 있습니다. 뭐 인구를 증식시킬 것, 그 다음에 재판을 신속하게 할 것, 농사를 장려할 것, 풍속을 바로잡을 것 등등 7가지 그 항목에 나름의 이제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의 군사와 행정, 사법권을 관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은요, 이게 분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수령의 임용 기준을 보면은, 뭐, 고려시대에도 얘기했던 상피제. 가족제대 하면서 잠깐 얘기했죠. 그죠? 서로 친인척끼리는 같은 지역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도 임명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제. 한 지역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일정 임기를 둬서 계속 로케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부 조직으로 면리통이 있는데 향민 중에서 책임자를 선정해가지고 이들한테 인구 파악, 구역 증발을 담당하는 걸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 향소부곡이 있었죠. 고려시대에. 이 향소부곡은 전부 폐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향소부곡은 폐지가 돼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다. 고려시대와 가장 큰 차이. 관찰사는 상설 관청이 있고 안찰사는 상설 관청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려시대 안찰사는 상설 관청이 없고 조선시대 관찰사는 상설 관청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곡이 조선시대는 폐지가 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주군과 속군 여기에만 주군과 주현에만 관리가 파견된다면은 조선시대는 전 지역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향리. 고려시대 향리는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지녔어요. 제가 신문지에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실질적인 지방이 지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향리는요,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이에요.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보통 이러고 다니면서 허리 꾸부정하게 하고 다니면서 예의 삽도 제가 갑니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방나으리, 호방나으리, 형방나으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이들은 고려시대보다 지위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일단 토지가 지급이 안 돼요. 그리고 직업이 세습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금지됐던 건 아닌데 법적으로 사실상 안 됐어요. 왜냐면은 아전이 과거를 봐가지고 관직에 나가면 이거 누가 하라고. 동사무소 행정실무를 누가 하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월급이 없다는 건데 도대체 향리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일단 아롱미라고 불리는 나름의 녹봉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또 많이 받았던 건 뭐냐면은 인정이라는 거였어요. 인정. 그 인정이 뭐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혹은 구청 가가지고 토지대장, 가옥대장 이런 걸 떼려고 해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떼려고 합니다. 이런 거 뗄 때 해당 공무원한테 아유 고생하십니다 하고서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팁식으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인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진짜 박봉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팁을 안 줘? 이런 에라이 인정머리 인간아. 인정머리 없다는 말이 여기서 파생됐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전들이 되게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조선 후기 사회경제 파트에서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아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은 유교의 국가죠. 지방에도 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유향소, 향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향소의 임무는 무엇이냐? 백성을 교화시키고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들이 딴짓거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감찰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풍속을 규정하거나 향회를 소집하거나 하면서 자율적 규약을 제정해가지고 자수와 별감을 스스로 선출해서 운영하는 나름의 자치구 기구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옹고집전 혹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옹고집전이 좌수였어요. 옹좌수. 그죠? 그래서 사또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 뭐 이제 흥부전에 보면은 놀부도 사실상 좀 이런 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또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유양소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면서 수령을 능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경제소라는 걸 더 가지고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있었던 상수리제도, 그리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기인제도,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한 거예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제대로 경제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수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출신 고관이 책임자로 활동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인천 출신으로 관직에 올랐어요. 인천에 당연히 유양소가 있겠죠. 이러는 거예요. 김대감이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에 있는 이 향청, 유양소는 누가 관리하시오? 김대감이 관리하시오.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거기를 통제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책임이 지방 통제인데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요. 유양소가 그렇게까지 파워가 막강하지 못합니다. 조선 전기처럼 막강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선조 때 이 경제소는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입니다.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과거제 사회였어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조선시대는요. 거의 상당 부분을 과거로 비중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과거는요. 똑같아요. 문과 있고 무과 있고 작과 있고 승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차이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차이는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먼저 문과. 문과는 이제 갑 중에 갑이죠. 말 그대로 과거에서 가장 영예로운 것이 문과 합격자인데 그 실시는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식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시험인 부정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부정기 시험은 이제 알성시와 중강시로 나눴는데 알성시는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선현들의 문멸을 배양하고 왔을 때 그때 그 기념으로 하는 시험을 알성시라고 하고 중강시는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뭐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중강시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3년마다 한 번이라고는 하지만 뭐 하다 보면은 뭐 매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선조 때 명재상으로 활약했던 류성룡 같은 경우도 이 부정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죠. 자, 응시 제한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문과에 응시 제한을 받느냐. 중요한 거는 문과 응시 제한이에요. 과거 금지가 아니라 문과 금지자예요. 먼저 탐관오리의 자제. 이 탐관오리를 장리라고 해요. 장리. 이 장리의 자제들은 응시가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재간여의 자손. 재혼하지 말라는 거죠. 재혼하면은 네 아들은 문과 볼 수 없어 하고서 손해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얼. 서얼이라는 것은 이런 걸 서얼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중인이나 상민이다. 그러면은 그걸 서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자가 홍길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노비예요. 천민이에요. 그럼 이걸 얼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자와 얼자를 합쳐가지고 그걸 서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얼도요. 문과하고 작과는 가능하긴 한데 문과를 금지시켜요. 왜? 얘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를 봐가지고 고위 관직으로 올라온 것이 가능한 그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적통이고 쟤들은 서울인데 왜 쟤들이 문과 봐가지고 우리하고 나란히 어깨를 해야 되냐, 어깨를 나란히 있어야 되냐, 우리 그거 싫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서울들은 이런 응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거를 실시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단계예요. 먼저 속과.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눌 수 있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은 생원, 진사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요거 합격을 한 사람들은요 어디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성균관을 안 나왔다고 해도 대과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걸 더 선호했냐면은 성균관을 가는 걸 선호했어요. 왜? 뭐 그런 논리죠, 그죠? 성균관 간다는 것이 뭐 직접적으로 여기 나왔다고 해서 졸업하자마자 관직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이거 하면서 동문도 생기고 선후배 관계도 만들어지고 미리 경험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균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당시 굉장히 출세 코스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됐는데, 다시 설명드리면은 속과 합격하고 대과 보는 건데, 그 사이에서 성균관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균관을 갔다 오는 것이 메리트가 훨씬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대과는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초시. 초시는 지방에서 봐요. 지방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대략 한 200명 수준으로 좀 줄여요. 압축을 한 다음에 한양에 와서 시험을 또 보는데 그게 복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을 뽑아내냐면은 33명을 뽑아냅니다. 이게 최종 합격자예요. 최종 합격자 33명을 뽑은 다음에 이미 다 뽑힌 상태에서 뭘 하냐면은 전시, 국왕이 침림한 상태에서 전시를 봐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여기서 장원급제, 차원급제, 3원급제 그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합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홍패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백패, 하얀색 바탕에 합격증을 써주는 거예요. 홍패는 뭐예요? 붉은색 바탕이죠. 그죠? 붉은 비단에다가 합격증을 써줘가지고 홍패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홍패라는 거 지급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나게 가문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문과는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무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문과하고 마찬가지로 정기 3년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요, 고려시대 문과가 실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고려시대 기억나요? 사실상 실시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문과하고 동급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전과 무예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3단계를 하는데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 조금 더 적게 뽑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무과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무관들을 뽑았다. 그 다음에 작관은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고려시대하고 마찬가지예요. 역관, 의관, 천문관. 주로 상민들이나 중인들이 많이 선호했던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승과. 조선은 승유학부 사회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승과가 꾸준히 행해졌지만 조선시대에는 승유학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승유학부 정책에 따라서 폐지가 됩니다. 단 문정왕후 연간에만 잠깐 시행은 됐어요. 그래서 요때 승과를 봐가지고 승려가 된 사람들 중에서 사명대사,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이제 실시하고 끝난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과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과거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려시대에는 문과, 작과, 승과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문과, 무과, 작과가 있었다. 즉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사실상 실시되지 않았고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사실상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문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문음은 음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려시대의 음서는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가 음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2품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음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아이 음서는 저거는 찌질하네, 찐따,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명희가 그래서 왕따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특권이긴 했지만 고려시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폭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고위관직으로 승진이 가능했지만 한명희가 9급 개경 궁직을 맡았던 걸 보면은 굉장히 이때는 음서를 들어오면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서 들어와도요, 다시 과거를 또 보거나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음서를 들어와 놓고 과거 시험을 또 별도로 보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또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거란 것이 있었는데 이 천거는 나중에 이제 중종 때 많이 행해지게 됐는데 현직 관왕 중 능력과 품행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중종 때 행해졌던 요 현량과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재. 하급 관료를 선발하는 건데 뭐 이걸 또 과거까지 봅니까? 그죠? 약식 시험 보는 거예요. 군대 부상관 뽑는데 무슨 뭐 문과까지 봐요. 그냥 약식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재에 해당하는 약식 시험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였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부랴부랴 옮겼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정도된 저수서는 삼봉집, 불시 잡변, 그리고 경국대전의 모태가 되는 조선 경국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등이 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칙기제를 실시하였다. 태종은 호패법, 양전사업, 사병혁파 등을 실시하였다.
세종은 왕도 정치에 입각해서 의정부 사사제를 실시했다. 특히 재상 중에서 황희, 맹사성 이런 사람들 중요했다고 그랬어요. 세종 때 장영실의 활약으로 치국이, 안구일보, 자경루 등이 제작되었다. 근데 뭐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치국이는 제작은 장영실이 했지만 아이디어는 문종이 낸 거다. 이런 또 이제 설도 있습니다. 세종 때 조선은 4군 6진 개척과 스시마를 정벌하 했다. 참고로 여기서 4군을 개척한 게 최윤덕 장군, 6진을 개척한 게 김정서 장군, 그리고 스시마를 정벌했던 것은 이종무 장군. 이렇게 사람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세종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은 학술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됐다고 했습니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세조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어 병전이 아니라 형전입니다. 형전과 호전이 완성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성종 때 홍문관이 설치되어 3사가 완성되었다. 의정부는 국가 최고관서로 실무부서인 6조를 총괄한다.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게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어떤 게 왕권을 견제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헌부와 사관원을 따로 떼가지고 이 두 개만 지칭할 때는 양사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다. 조선시대는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유양소는 지방사족들의 향촌 자치기구이다. 경제소는 유양소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연락기관이다. 사실상 이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제했다고 했습니다. 재간여의 자손, 설, 탕가놀이의 자제는 문과 응시의 제안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승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게 고려시대와 가장 큰 차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문과, 작과, 승과, 조선시대에는 문과, 무과, 작과 기억해 두시고요. 조선시대에는 과거 외에도 문음, 청거, 취재 등으로 관료를 선발했는데 여기서 문음은 이제 음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에 비해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가임금의 업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강력한 왕권을 지닌 국왕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왕권 강화에 관심 있는 왕이죠, 그죠? 그럼 태종 아니면 세조인데. 자, 볼게요. 오늘 인터뷰할 분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임금은 조선시대라고 딱 규정해서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고려의 광종 이런 사람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강의하자마자 바로 푸니까 조선시대를 딱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고려의 광종이나 이런 사람은 또 의심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줬네요. 오늘 인터뷰할 분은 왕자의 난이래요. 왕자의 난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죠, 그죠? 왕자의 난은 이렇게 해서 개국공신과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가임금입니다. 자, 그럼 왕자의 난이니까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고 태종 이방원과 관련된 업적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불시잡변을 저술하여 불교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불시잡변 누구 저술서? 정도전 저술서라고 그랬죠? 1번 아니고. 2번, 학술 연구 기관인 집현전. 요건 세종이네요. 요것도 아니고. 3번, 사병을 혁파하여 관군으로 흡수하였다. 요거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죠? 정도전이 사병 혁파하려고 하니까 왕자의 난 이렇게 놓고 막상 자기는 어떻게 해요? 왕이 된 다음에 사병을 또 없애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이거는 세종과 성종의 이야기고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요거 세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도표에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부서와 왕권을 견제하는 부서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자, 볼게요. 보고 계신 이 조직도는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로 이들 가운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와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의정부, 의금부, 승정원, 3사, 성균관이네요. 그럼 보면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구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의금부,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할렸다 하는데 그 다음에 승정원, 비서 역할을 하는 곳. 요게 바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부서입니다. 그러면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는 뭐냐면은 바로 요 3사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부서는 B와 C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의 부서는 D가 들어가야 되는데 답은 몇 번입니까? 요거네요. 그죠? 왕권 강화에 승정원 들어가 있고 왕권 견제에 3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내용에서 밑줄 그은 인물이 활동했던 당시 왕의 업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사신은 논평한다. 아, 되게 중요한 인물 나왔어요. 바로 딱 나왔는데, 김종직은 이건 누굽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성종이 공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림을 끌어들였고, 그 사림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김종직이었습니다. 김종직은 경상도 사람이다. 학문이 뛰어나고 문장을 잘 지으며 가르치기를 즐겼다. 그에게 배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경상도 선비로 조정에 배설하는 사람들이 그를 수장으로 모셨다. 스승은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는 제 스승을 칭찬하는 것이 사실보다 지나쳤다. 조정에 새로이 진출한 무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울린 자가 많았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비평하여 경상도 선비 무리라 했다. 사실 이거는요, 훈구파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신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얘들 어디서 이것들이 갑자기 굴러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패거리 지어가지고 무리를 비판해? 무리를 몰아내려고 그래? 이런. 자, 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김종직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김종직이 활동했던 시기 언제입니까? 바로 성종 때죠. 그럼 성종과 관련된 업적 골라보겠습니다. 1번 한양을 도읍지로 선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했다. 태조 이성계 때네요. 그죠? 아니고. 2번 호패법 태종 이방원이죠. 아니고. 3번 추국이 세종이죠. 아니고. 4번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이래요. 시작은 누굽니까? 요거는 세조 때죠. 그죠? 그리고 5번에 홍문관. 요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한 다음에 집현전을 대신할 만한 그 후속 기구로 성종이 홍문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종은 세종하고 코드가 맞아요. 정치는 신하들이랑 같이 해야지. 그리고 왕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학술 기구로 만들었다가 이게 나중에 점점 자문 기구로 발전하면서 3사의 한 축을 구성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성종 때 있었던 일 3번의 답은 5번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1강, 20강 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조선이 처음 건국했을 때요,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치 권력 암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태종 이방원이 싹 다 정리하고 교통 정리해가지고 세종한테 넘겨줘서 엄청난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다가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을 통해서 왕이 되면서 조선의 역사는 다시 또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뭐 세조가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왕이 올라가서 나름 뭐 국방력도 강화시켰고 경국대전 편찬도 시작했고 뭐 자기 나름대로 또 한 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성종이 국가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근데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그랬죠. 그죠? 태조 왕건 때부터 광종, 성종에 이르는 그 구간까지 나라 만들기가 다 끝난 다음에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후 외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밖에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고려는 순서가 이렇게 왔어요. 밖에서 문제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안에서 문제가 생겼죠. 조선은 순서가 반대로 옵니다. 안에서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밖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후 외환,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냐. 먼저 안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21강 훈구와 사림, 즉 공신의 시대, 그 공신들은 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 바로 사림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화라고 불리는 굉장히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조선 전기에 어떠한 정치적 투쟁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